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1살 박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59까지 거의 40년을 화물 트럭을 몰며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인천에서 강릉까지 대한민국 팔도를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핸들을 잡으면 편했습니다. 길 위에선 제가 주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달랐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지은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딸아이 웃는 얼굴을 보면서 그거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지은이가 38배 결혼했습니다. 사위 민석이는 전자부품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본 날 악수를 청하며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이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눈빛이 반짝반짝하니 뭔가 해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2년 뒤 손녀 서아가 태어났습니다.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이걸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제 인생에 또 한 번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서아가 3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아빠, 나 회사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퇴사할 것 같아. 서아 어린이집비랑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 민석이 수입으론 도저히 안 돼. 딸아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딸아이를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트럭 몰아서 모은 돈, 퇴직금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20만 원씩 받고 있었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 않나? 딸아이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빠로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퇴직금 중에서 먼저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당분간 이걸로 쓰라고요. 그리고 매달 연금 120만 원 중 80만 원을 지은이한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는 건 4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이 6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지은이가 전화해서 말하더군요. 아빠 미안한데 민석이가 카드값 밀린 게 있어서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 서아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그렇게 또 1,000만 원, 2천만 원. 퇴직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5살 되던 해, 지은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살까? 아빠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 서아도 할아버지랑 있으면 좋아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 또한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빈집에 들어와서 TV만 보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손녀 크는 것도 보고 좋지 하면서요. 구리에 있는 제 집에 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아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가,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서아 어린이집 갈 준비를 도왔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가방 챙기고, 그러고 나서 지은이, 민석이 출근 준비까지 챙겼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트럭 40년 몰았는데 이 정도 집안일이 뭐가 힘들겠어.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군요.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장 보러 가야 하고, 점심 먹고 나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서아 데려오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손녀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최고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을 줘도 모자란다고 했어요. 공과금, 통신비, 식비, 서아 학원비. 지출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위 민석이가 장인어른 죄송한데요. 이번 달 차 할부금이 밀려서요. 3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엔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위는 갚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재촉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갔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통장을 보니까 남은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더군요. 8,500만 원이 7년 만에 거의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힘든데 어쩌겠어.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였어요. 근데 민석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민석이가 무심하게. 장인어른, 요즘 계란값 비싼 거 아시죠? 이렇게 많이 쓰시면. 그 순간 뭔가 가슴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계란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했습니다. 아, 민석이도 생활비 부담되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약값이 15,000원 나왔는데 집에 와서 지은이한테 얘기했더니 지은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아빠, 요즘 병원비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좀 참으시면 안 돼요. 70 넘은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병원 가는 게 사치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또 참았어요. 애들도 힘드니까 그렇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아를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오는데 거실에서 지은이랑 사위 민석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또 용돈 안 주신대. 이번 달 차 할부금 밀렸는데. 지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빠한테 뭘 더 바래. 이미 다 쥐어짠 거 아냐. 퇴직금도 거의 다 쓰셨잖아. 민석이가 그래도 집은 있잖아. 나중에 파시면 되지. 우리가 모실 수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년 동안 퇴직금 다 쏟아부었고 매달 연금 80만 원씩 줬고 아침부터 밤까지 손녀 돌보고 집안일 했는데
제가 그들에게는 그저 나중에 집 팔 사람 정도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너무 많이 준 건가? 아니면 너무 쉽게 준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서아가 깜빡하고 가방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거실에서 지은이랑 민석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 민석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여보, 나 오늘 중고차 사이트 봤는데 괜찮은 SUV 있더라. 장인어른 집 팔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이가 아직 아빠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나중에 말이야. 어차피 지은이 너 외동딸이잖아. 다 너 거 되는 거고.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허탈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냥 돈줄인가?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서아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서아가 제 무릎에 앉아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천진난만하게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어. 할아버지 집 나중에 팔면 우리 새 차 살 수 있대. 큰 차 할아버지도 같이 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한 말을 따라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말이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서아를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퇴직금 잔액 430만 원, 월 연금 120만 원 중 제가 쓰는 돈 40만 원, 71살 남은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민석이는 출근하고 없었고 서아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지은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아빠가 더 이상 너희 생활비 못 대준다. 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7년 동안 퇴직금 8천만 원 넘게 썼고 매달 80만 원씩 너희한테 줬고 이제 아빠 통장에 남은 돈 400만 원밖에 안 돼. 아빠도 늙어가는데 이제 내 노후 생각해야겠다.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예상 못한 말이었을 겁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우리 어떡하라고요? 서아 어린이집비는요? 생활비는요? 그건 너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지은아, 너 올해 40이야. 민석이는 42이고 이제 스스로 살 나이 아니냐.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우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참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보내는 거야.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라는 거지. 아빠가 죽고 나면 어차피 혼자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 그날 저녁 민석이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지은이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민석이가 약간 화난 목소리로 장인어른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민서가 7년 동안 내가 얼마를 댔는지 알지. 퇴직금 8천만 원,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 그거 다 합치면 1억이 넘는다. 그런데 민석이 너는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다. 그건요. 그리고 어제 서아가 그러더구나. 할아버지 집 팔면 새 차 산대요. 5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 게 누구니? 민석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울었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습니다. 3개월 주마. 그 안에 독립할 방법을 찾도록 해. 아빠는 더 이상 못 도와준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 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걸 안 하면 저는 끝까지 그저 돈줄로 살다 죽을 거라고. 그 뒤 석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지은이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고 사위 민석이는 아예 저를 피했습니다. 그래도 서아마는 여전히 제게 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엄마가 울어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마트 계산대 일이었습니다. 민석이도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절대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게 기뻤어요. 딸이 드디어 자기 발로 서는 것 같아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부부가 작은 빌라를 계약했어요. 경기도 남양주 방 2개짜리 월세였습니다. 이사 가는 날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지은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정말 서운해요. 우리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 게 아니라 날려보내는 거야. 새가 둥지를 떠나야 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날아야 할 때가 된 거지. 지은가 울먹이며 아빠 미워요. 정말 미워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더군요. 저는 참았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면서요. 그리고 서아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아가 울먹이면서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자주 올게요. 저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 참으며 서아야, 할아버지도 보고 싶을 거야. 근데 이제 서아는 엄마 아빠랑 씩씩하게 살아야 해. 할아버지는 여기서 응원할게. 차가 떠나고 나서 저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서아 웃음소리도 없고 지은이 목소리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거실에 남겨진 장난감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서아가 놓고 간 인형 하나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한 게 맞는 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군요.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그리고 지금,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근처 공원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바둑도 둡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 일상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요.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합니다. 처음엔 대화가 어색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서아가 학예회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서아 대견하네. 사진 좀 보내줘. 그렇게 짧게 대화하고 끊습니다. 예전처럼 돈 필요하냐, 그런 말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서아는 가끔 영상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면서 손 흔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요. 그걸 볼 때마다 울컥합니다. 근데 이제는 답장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단다. 건강하게 잘 크렴 하고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선 그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전부를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손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도 소중합니다. 71년을 살면서 이제야 배웠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모의 헌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어디까지 내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의미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되 자신을 잃지는 마십시오. 그게 제가 71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근데 할아버지도 살고 싶었단다. 가족 간은 건강한 경계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